아내와 크게 다투고 홧김에 동해바다로 달려온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 모임 어플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동해바다 보며 회 한 접시 함께 하실 분 찾습니다. 약속 장소인 횟집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여긴 어떻게? 옆집 아저씨? 처음 이사 온 날부터 남다르게 육덕지고 풍만한 몸매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던 바로 그 옆집 50대 여자였습니다. 우린 서로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잔잔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예상치도 못했던 큰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6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한 남자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동수,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안양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 골목 안쪽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가게입니다. 간판 불빛도 예전보다 많이 바랬고 안쪽 벽에 붙은 메뉴판도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죠. 그래도 오랜 단골 손님들이 계셔서 어떻게든 버텨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많아 바쁘고 어떤 날은 파리만 날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일군 가게라 그런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뭐든 다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일도 했고 새벽마다 택배 상하차 일도 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이고 무릎이 시려도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60을 훌쩍 넘겨버렸죠. 아들도 딸도 결혼해서 모두 제 살림을 차렸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보고 가끔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입니다. 덕분에 집에는 이제 아내와 저 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편하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모를 답답함이 가슴 한켠에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어요. 둘 다 숟가락 들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아내와 제대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아요. 밥 먹었냐, 가게 다녀왔냐, 그 정도가 전부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이가 되어버렸죠. 억지로 가까워지려는 노력도 그렇다고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거였어요. 아내는 요즘 제비족같이 생긴 노래 강사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아침 일찍 노래교실에 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집안일은 대충 해놓고 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라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오래전부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남남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괜히 무거워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흰 떡상자를 들고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옆집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단정한 인상에 목소리도 조용하고 말투도 정갈했죠. 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있으면서도 어딘가 피곤함이 배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시선이 얼굴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옷으로도 감춰지지 않을 정도로 몸매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남다르게 풍만하고 육덕진 몸매였습니다. 허벅지 쪽으로 시선이 한번 가더니 좀처럼 돌아오질 않았어요.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일부러 떡 상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고 그녀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는데 탐스럽고 풍만한 터질 것 같은 엉덩이에 침이 꼴깍 넘어가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65이나 처먹고 무슨 주책이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동안 벌렁대는 가슴이 가라앉질 않더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집에서 남자 목소리가 통 들리질 않았어요. 이사 올 때 부부가 함께 왔다고 들었는데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01호 새로 이사 온 집 있잖아. 부부라던데 남편이라는 사람 통 안 보이지 않아? 이사 오자마자 별거라던데? 남편이 주식인지 코인인지 뭔가 하다가 크게 날렸다더라고.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별거라는 그 단어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빈잔에 소주를 따르면서도 자꾸만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표정 뒤로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혼자 버티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단순한 관심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머지않아 저와 아내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은 유독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또 노래교실에서 술까지 걸친 채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시계를 봤더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어디 있다 오는 거야? 노래교실 끝나고 회원들이랑 저녁 먹었어. 왜 안 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맨날 그놈의 가게.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말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뭘 말해도 더 큰 말싸움으로 번질 게 뻔히 보였거든요. 결국 서로 등을 돌린 채 그날 밤이 끝났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외로운 게 말이 되는 건지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하나를 챙겼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또 노래교실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빈집에 혼자 서 있자니 더 숨이 막혀왔어요.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동해 방향 고속도로에 올라 있더군요. 동해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제법 찼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났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집 그 여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했던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돌아서던 뒷모습, 그 피곤함이 배어있던 눈빛.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혼자서 잘 버티고 있는 걸까? 괜한 생각을 하고 있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슬슬 배가 고파졌어요. 그런데 혼자 밥집에 들어가 밥을 시켜 먹자니 왠지 더 처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당근이라는 모임 어플이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걸로 등산 모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반신반의하면서 어플을 내려받아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동해바다 보며 회 한 접시 함께 하실 분 찾습니다. 같이 드실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도 답장 안 하면 그냥 혼자 먹지 뭐 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띠링 하는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저도 혼자인데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짧은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프로필에는 이름도 사진도 없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약속 장소인 근처 횟집 이름을 찍어 답장을 보냈죠. 그리고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 한 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횟집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막상 앉고 나니 괜히 어색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기다리고 있자니 등에 땀이 배는 것 같더군요. 그냥 혼자 먹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횟집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 옆집 여자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더니 발걸음이 딱 멈췄고 우린 서로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뇌가 따라가질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먼저 웃음이 터진 건 그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는지 아니면 반가워서 나온 웃음이었는지 솔직히 그 순간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한동안 웃음을 멈추질 못했어요. 동네에서 두세 번 마주쳤을 뿐이고 떡상자 들고 인사 한 번 나눈 게 전부였는데 동해바다 횟집에서 이렇게 마주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웃음이 좀 가라앉고 나서야 제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동수입니다. 옆집 이웃인데 이름은 이제 여쭤보네요. 나이는 6학년 5반 55이에요. 박미화예요. 저는 5학년 7반이에요. 올해 57입니다. 박미화, 그렇게 이름을 알게 됐어요. 회가 나오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가볍게 날씨 얘기, 동해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주가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깊어지더군요. 혼자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미화 씨가 잠시 소주잔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남편이랑 별거 중이에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원래는 강남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해서 꽤 여유롭게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주식에 무리하게 손을 댔다가 크게 날렸다는 거였어요. 결국 살던 집까지 팔고 나서 도망치듯 안양 변두리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매일 술이랑 담배만 달고 살고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떨어져 지내기로 한 거예요. 아직 법적으로 정리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미화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려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 느껴지더군요. 소주를 3병 비워갈 때쯤 술 기운이 좀 더 오른 탓이었을까요? 미화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동수 씨, 저 부끄러운 얘기 좀 털어놓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미화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그쪽으로도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워낙 작고 부실한 사람이었는데 투자 실패하고 나서 매일 담배랑 술에 찌들어 살다 보니 그마저도 더 안 됐거든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는데 안양 내려온 뒤로는 아예 없었던 사람이나 다름없어졌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매일 다투게 된 거고 그러다 별것까지 온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삭혀왔을지 느껴졌거든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이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는커녕 아내와 남남처럼 지낸 지 오래됐어요. 어젯밤에도 크게 다투고 도망치듯 내려온 겁니다. 미화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쓸쓸하게 웃더군요. 우리 둘 다 참 비슷하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가엾다는 생각보다 이 사람 곁에 좀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그때만 해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화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술도 깰 겸 바닷가 걷는 거 어때요? 저는 별 고민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의 그 짧은 산책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강하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물 위로 길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전 미화 씨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딱히 어디로 가자고 정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편했어요. 낯선 사람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미화 씨가 불쑥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따라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싶어 돌아봤는데 미화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더군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미화 씨가 파도 소리에 묻힐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떡 들고 인사하러 갔을 때 문 열어주신 순간 딱 느꼈어요. 아, 이 사람 내 스타일이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 안 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제 마음을 죽이고 살았거든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여자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천천히 미화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어요. 짧지 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파도가 발 앞까지 밀려왔다 물러나는 동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살면서 그런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가까워졌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외로움과 갈증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 미화 씨도 저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메마른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미화 씨가 먼저 눈을 떴어요. 저도 눈을 감은 채 깨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 다 아직 정리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화 씨, 어젯밤이 그냥 외로워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미화 씨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화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리송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웃음이더군요.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고 나란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에 함께 올라타 다시 안양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각자 집으로 올라가기 전 미화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는 또 나가고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적막함이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달랐어요. 그냥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미화 씨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걸 애써 지우려 했어요. 근데 지워지질 않더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쪽 벽 넘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그 마음은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결국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하게 됐는지는 미화 씨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오던 날 분명해졌습니다. 메시지가 온 건 동해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마감을 끝내고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화 씨였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짧디 짧은 5글자 메시지였는데 손이 괜히 떨렸어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미화 씨는요? 저도요. 근데 자꾸 그날 생각이 나서요. 그 한 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하는 중에도 밥을 먹다가도 자려고 누워서도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지워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제법 차네요. 가게는 오늘 좀 어떠셨어요? 별것 아닌 말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미화 씨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없으면 먼저 안부를 보내게 되더군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65이 되도록 이런 감각은 거의 잊고 살았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 미화 씨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동네 카페라도 한번 나올 수 있으세요?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는 건 아무래도 눈에 띌 것 같아 조금 떨어진 동네 카페로 나갔습니다. 미화 씨는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손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마주 앉으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했어요. 생각보다 안 어색하네요. 미화 씨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미화 씨는 별거 이후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무거웠는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동해에서 돌아온 뒤로는 달라졌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게 다 동수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그냥 감사 인사라고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박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 역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요즘 달라졌습니다. 가게 나가는 발걸음이 예전이랑 다르더군요. 미화 씨가 자꾸 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미화 씨가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말하는 미화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미 감정이 한참 앞서가 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아파트 근처는 피하고 일부러 차를 타고 다른 동네로 나갔습니다. 크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았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헤어지기 전에 미화 씨가 말했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눌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목이 메더군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가게 단골 손님 한 분도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펴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65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창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뭔가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남자로서의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래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찾아왔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50대 후반의 부지런한 아주머니였는데 어느 날 저녁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머뭇머뭇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에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사장님 사모님을 봤거든요. 근처 모텔 골목에서요. 남자랑 손잡고 걷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노래교실 강사분이더라고요. 제가 문화센터 다닐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면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 카운터에 기댄 채 멍하니 있었어요. 충격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솔직한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내가 노래교실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근처로 나갔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잡고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어요. 딱 봐도 그냥 선생과 수강생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그 제비족같이 생긴 노래교실 강사랑 어떻게 된 거야? 아내가 굳었습니다. 부인도 변명도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잖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게 큰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실 하나를 서로 확인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미 끝나 있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었달까요? 며칠 뒤 우리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호프 집은 제 앞으로 되어 있었고 아내도 더 이상 이 관계에 매달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합의가 됐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헤어지는 건 허망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미화 씨에게는 솔직하게 상황을 전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게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수 씨 맞죠? 제 아내랑 만나고 다니시는 분. 미화 씨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느릿느릿하면서도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두 분이 동해까지 함께 다녀오신 거 저 다 알고 있거든요. 증거도 있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나 원참 이런 뻔뻔한 인간을 봤나? 박동수 씨, 이런 거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저도 쉽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서로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으세요? 결국 돈 얘기였습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흥분해봤자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미화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미화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동수 씨가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그래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동수 씨. 저 이제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화 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성 연락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미화 씨 남편은,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은 그 이후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강하구나. 겉으로는 조용하고 여린 것 같아 보였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관계가 단순한 위로나 감정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터였지만 이제 방향만큼은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그 무렵 우리에게 드디어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석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는 다 끝낸 일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면서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같은 무렵 미화 씨도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미화 씨한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다 끝났어요.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동네 작은 고깃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숨어서 다른 동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 근처 익숙한 가게로 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나란히 걸어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게요. 자리에 앉아 고기를 굽는데 미화 씨가 말했어요. 이게 뭐라고 이상하게 떨리네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숨어 다닐 때는 몰랐는데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쑥스럽네요.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어요. 꾸밈없이 그냥 터져 나오는 웃음이었거든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와 한쪽 벽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액자 하나를 걸었어요. 동해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풍경 사진이었는데 그날의 파도 소리와 바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알아챘어요. 사장님, 저 액자 새로 거신 거예요? 동해 사진이네요. 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들어 얼굴이 부쩍 좋아지셨더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네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부끄러움보다 뿌듯함이 더 컸어요. 미화 씨는 가끔씩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맞춰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다 빠지고 나면 카운터 한쪽에 앉아 제가 뒷정리하는 걸 지켜봤어요.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습니다. 빈 가게에 혼자 있는 것과 누군가 한 명 있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뒷정리를 마치고 둘이 나란히 걸어서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두 분. 두 분.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구름 하나 없이 눈이 부실 정도로 화창했던 어느 봄날, 우리는 다시 동해를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횟집 근처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화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날 제가 답장 안 했으면 우린 못 만났겠죠? 그날 바다 안 왔으면 저도 글 안 올렸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 건 운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운명인 건가요? 저는 잠깐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미화 씨가 소리 없이 웃었어요. 그 옆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설렘과는 달랐어요. 조급하지 않았고 과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데 깊은 그런 감정이었어요. 파도가 세차게 치는 것보다 잔잔하게 밀려오는 물결이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것처럼요. 여러분, 65이라는 나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늦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잠잠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아내와의 다툼, 충동적인 여행, 모임 어플에 올린 글 한 줄. 그 작은 파도들이 하나씩 이어지더니 결국 제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요즘 저는 가게 문을 열 때 기분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비로소 멈추는 것이더군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왜 변강쇠라고 불리는지 오늘 밤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어두운 펜션 방 안에서 옆집에 사는 60대 남자가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전 애써 그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다 들키면 나 평생 욕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는 더 바짝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미 끝난 가정이에요. 지금 내 곁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져 내렸고 우린 서로 하나가 되어 금지된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정력이 그렇게 좋다고 동네에서 병강세로 소문난 옆집 남자와 평생 단 한 번도 남편과의 잠자리에 만족한 적 없었던 외로운 여자. 여행지에서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파멸의 시작이었을까요? 상상도 못할 충격과 피할 수 없는 막장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살 김은경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잠자리에서 단 한 번도 1분을 넘긴 적이 없는 속궁합이 안 맞는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 들어가 수강생들을 마주하면 그나마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오후 6시 강의실 불을 끄고 나오는 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요함이 저를 덮쳐요. 텔레비전을 켜도 음악을 틀어도 그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아들 성훈이가 전화를 하지만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결혼 후로는 왕래가 뜸해졌어요. 젊은 부부한테 시어머니는 부담스러운 존재니까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끔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냉동 만두를 삶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 정성을 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식사 후엔 드라마를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와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죠.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워집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에요. 밤마다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부부가 관계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와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여자 목소리가 밤새도록 벽을 통해 들려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엔 부러워지더군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옆집 남자는 병강세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마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온통 옆집 남자 얘기뿐이에요. 저 나이에 저런 엄청난 정력이라니. 부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묘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그렇게 죽여주는 환상적인 잠자리를 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전 남편은 혼자 낑낑대다가 1분도 안 돼서 끝났으니까요. 제가 여자로서 느끼는 갈망이나 욕구는 늘 혼자 삭혀야 했죠. 그래서인지 옆집 남자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렇게 정력 좋고 속궁합 잘 맞는 남자와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금지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가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탄력 넘치는 굵고 단단한 허벅지를 본 순간 저 말처럼 두꺼운 허벅지가 정력의 상징인가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막힐 뻔했죠. 그날 밤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경아, 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너무 생기가 없는데 괜찮은 거야? 그냥 무료해서 그래. 그럼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혼자라도 바람 쐬고 와. 그렇게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더 우울해져.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마침 문화센터도 겨울이라 수업이 없었고 돈도 좀 모아두긴 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여행을 가보자고 말이에요. 여행지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멀지도 않고 혼자 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강원도 춘천으로 정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오랜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콧노래도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거의 다 와서 깜빡 실수를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앞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못 재고 그만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하게 차에서 내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 차에서 내린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에서 정력 넘치는 병강세로 소문난 바로 그 옆집 남자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춘천까지 와서 마주치다니 말이에요. 혹시 저희 옆집 사는 분 아니세요? 그분이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나저나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차 상태를 살펴보니 범퍼에 작은 스크래치만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하고 말했더니 그분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춘천에 여행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여행 왔어요. 저도 혼자 나온 김에 바람 쐬러 왔어요. 아, 펜션 입실 시간이 늦어져서 얼른 가봐야겠네요.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렇게 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고 펜션을 찾아갔어요. 무지개 펜션이라는 예쁜 간판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아까 본 그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약한 방 앞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여는데 바로 그때 옆방 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니 정말 그분이었습니다. 아까 사고로 만난 옆집 남자 말이에요.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 정말 우연이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분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인연인가 보네요. 사고로 만나더니 이제는 펜션 옆방에 참 신기해요.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춘천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정말 그랬어요. 서로 옆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까 그분이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혼자 먹기가 심심해서요. 좋아요. 사실 저도 혼자 먹을 생각에 좀 우울했거든요.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바베큐 준비해 왔어요. 밖에서 같이 구워 먹어요.
펜션 앞마당에 바비큐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고기랑 야채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을 사왔죠.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니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점점 말이 편해지더군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옆집 분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서요. 아, 박민수라고 해요. 부인께서는요? 김은경이에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네요. 그러게요. 근데 은경 씨는 평소에 혼자 여행 자주 다니세요? 아니에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혼자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혼자 여행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와인이 더해지니까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일상 얘기, 취미 얘기도 하고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민수 씨, 혹시 아세요? 동네에서 정력 좋기로 소문나신 거요. 말하고 나서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민수 씨가 깜짝 놀라면서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문이? 당황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귀여웠어요.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서 다들 알아요. 민수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웃었어요. 별 소문이 다 도네요. 뭐 사실이라 부정은 못하겠지만요.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 때문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전 너무 부러워요.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거든요. 이혼한 남편은 그쪽으론 영 소질이 없었어요. 저런, 그것 참 안 됐네요. 사실은 요즘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면서 민수 씨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아내와 이혼 조정 중이에요. 갑자기 진지해진 분위기에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속궁합만 좋았지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멀어지다 보니 잠자리 한 지도 오래됐어요. 바로 그때 민수 씨가 고기를 집으려다가 그만 붉은 바베큐 소스가 하얀 셔츠에 툭 떨어졌어요. 어머 어떡해. 이런 건 바로 씻어야 지워져요. 제 방에 세제랑 물티슈 있어요. 술이 좀 올라서 그랬을까요? 자연스럽게 민수 씨 손목을 잡고 제 방으로 이끌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둘만 있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 같더라고요. 민수 씨 소매를 걷고 얼룩진 부분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민수 씨 숨소리가 느껴졌고 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경 씨, 민수 씨가 작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민수 씨의 간절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지금 은경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몸과 마음이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한순간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민수 씨의 넓은 가슴팍에 안겨 있으니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눈을 뜨니 옆에서 민수 씨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8살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다니.
그것도 아직 법적으론 유부남인 65세 옆집 남자와 말이에요. 가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민수 씨가 눈을 뜨더니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혹시 후회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런데요? 조금 무섭긴 해요. 이런 감정이 낯설어서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봐요.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민수 씨, 정말 이혼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정 막바지라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이혼이 정리되면 은경 씨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니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주변 시선이 걱정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조심스럽게 만나면 되죠. 이혼이 끝날 때까지만요. 민수 씨의 다정한 말에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우린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럼 연락드릴게요.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너무나도 설렜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았죠.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마음을 믿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은경 씨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꿈만 같아요. 그렇게 우리만의 은밀한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밤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연인처럼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도 민수 씨 생각이 났어요. 수강생 할머니들이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나 봐요. 거울을 봐도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민수 씨와는 주로 카페에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들어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치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때론 분리수거를 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겉으로는 그냥 이웃 사이처럼 보였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 성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결혼 후로는 거의 연락도 안 하던 아이가 웬일인지 싶었죠. 성훈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근데 엄마 얼굴이 좀 달라졌네요? 뭔가 밝아 보여요. 그 말에 혹시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요즘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니까 그런가 봐. 혹시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성훈이가 갑자기 돌직구를 날렸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도 혼자 계시지 말고 좋은 분 만나세요. 성훈이가 돌아가고 언제쯤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죠. 민수 씨 이혼이 완전하게 정리된 후에 말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와 멀리 외딴 동네로 나가서 몰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인적이 드문 길을 걸으면서 손도 잡고 어깨를 기대기도 했죠. 오늘은 좀 늦게 가셔도 괜찮을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린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에 춘천에서 함께했던 그때보다도 더 뜨겁고 간절했죠. 그런데 모텔을 나온 순간이었어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아들 성훈이었어요. 아니 설마, 엄마.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성훈이의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민수 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거든요. 제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훈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는데 성훈이가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엄마, 설마 지금 모텔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은경 씨 아드님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수 씨가 앞으로 나섰지만 성훈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에게만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은경 씨,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설마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은 몰랐으니까요. 집에 들어가니 성훈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죠. 엄마 앉으세요. 성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방금 전 상황을 말이에요. 성훈아,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성훈이는 단호했어요. 아니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만 말해주세요. 지금 유부남인 옆집 아저씨랑 그런 관계인 거 맞죠? 유부남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성훈아, 그분은 지금 이혼 조정 중이야. 곧 정리될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훈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58살이에요. 아들이 있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텔에서 나오는 걸 아들이 봐야 해요? 성훈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가 외로우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요? 유부남과 이런 관계를 갖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녀요? 성훈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성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에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훈아, 듣자 하니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해요? 제가 심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고 있는 행동이 심한 거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아니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 문제니까 우리끼리 해결할게요. 성훈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민수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성훈이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저 아저씨랑 계속 만날 거예요? 성훈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훈아, 엄마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엄마는 엄마 체면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이해해야 돼요? 성훈이가 짐을 챙기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한테 연락 안 할게요. 혼자 남은 텅 빈 거실에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민수 씨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누구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강의도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며칠 동안 쉬었어요. 민수 씨가 몇 번 찾아왔지만 만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성훈이가 결국 다른 가족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경아, 문 열어. 제 언니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언니뿐만 아니라 형부 그리고 친척 몇 분까지 와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이한테 들었어. 유부남과 그런 관계라며?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58살 먹은 여자가 모텔이나 들락거린다니. 형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거야?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체면은 어디에다 둬?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울기만 하면 뭐가 해결되냐? 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 언니,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요. 뭐? 사랑? 얘 좀 봐. 아주 그냥 멜로드라마 혼자 찍고 앉았네. 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야? 58살에 무슨 사랑이야?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정신 차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겠어? 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제발 정신 차리고 그 사람과 헤어져.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니면 우리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 친척들도 모두 같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는 느낌이었죠. 가족마저 저를 버리겠다고 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가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제가 박민수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의외였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경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고 저희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파탄났습니다. 이혼은 확정 절차만 남았어요. 말은 좋지.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잖아. 형부가 따져 묻자 민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조정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변호사 연락처도 여기 있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민수 씨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동네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알아? 언니가 계속 다그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시간을 평생 은경 씨와 함께 살겠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때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제 마음에 솔직하고 싶어요. 은경아, 정신 차려. 언니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마음 처음엔 부끄럽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요. 이게 진짜 너 미쳤어? 58살에 무슨? 언니, 나이가 중요해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에게 맞받아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수 씨가 제 옆에 서시더라고요. 은경 씨 말이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척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 늙어 빠진 58살이랑 65살이
무슨 사랑 타령이야?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민수 씨가 반박하자 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니들끼리 그럼 끝까지 해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 언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뭘 더 말하겠어? 친척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은경아, 후회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그제서야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은경 씨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날 밤 아들 성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그 선택이 맞는 거예요? 성훈아, 엄마도 사람이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일 뿐이야. 당장은 어렵더라도 엄마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성훈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살아가요.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이기 전에 김은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성훈이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표정이 더욱 굳어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사람과 계속 만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계속 만날 거야. 성훈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저는 앞으로 엄마와 인연을 끊겠어요. 연을 끊겠다는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성훈아, 엄마도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김은경이라는 한 사람이야. 나도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이요? 성훈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거든. 성훈이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전 이제 엄마와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쾅 하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까지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그때 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산책할까요? 날씨가 좋네요. 좋아요. 강변에서 만나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했잖아.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그날 저녁 민수 씨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니 저절로 힘이 났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요? 인연을 끊겠다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린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은경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지만 내 마음은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58년 동안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김은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닌 용기가 제 남은 인생을 활짝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 나이에 찾은 사랑인데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집까지 바래다 준 민수 씨와 헤어지면서 우리 내일도 만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만나는 거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사랑을 선택했어요. 58살의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 말이에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족이 떠나도 저에게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내일도 민수 씨와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간에 사랑에는 늦은 나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처럼 58살에도 이런 뜨거운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가슴 두근거리는 진짜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